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30%가 붕괴되고 대통령 긍정평가가 29%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지표인데 무조건 국민이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내가 옳다는 식의 고집불통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폭망, 불통, 독단, 김건희 명품백, 거부권 행사 등이 주요 부정평가 요인이라는데 이를 바꾸면 될 텐데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바로 아프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행보는 신년 기자회견도 못하는 불통 대통령 이미지에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래 1년 6개월간 기자들의 질문이 두려운지 피하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도어 스태핑을 하던 그 무모한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이번 KBS 짜고 치는 고스톱 녹화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입장 표명이 관심거리인데 역시나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게 하겠다. 사법 정의에 예외는 없다고 말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기 힘들 겁니다. 김건희는 피해자다. 몰카 함정에 당했다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 설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는 사과쇼로는 국민들의 분노만 더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사천 논란으로 당이 시끄럽습니다. 바닥을 기는 대통령 지지율로 대통령 지우기 논란과 함께 누구는 양지, 누구는 험지, 누구는 사지냐는 불만이 지속되어 여당을 혼돈 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민주적 선출 방식으로 뽑히지 않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적 시스템을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그의 독특한 말투와 캐릭터가 더욱 대중적 비호감을 양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라는 광주 5월 영령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는 준연동형으로 가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선거 제도는 선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승리가 선이고 패배가 악입니다. 준연동형으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결정되기까지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논란을 종식하고 총선 승리만을 바라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 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고 단합합시다. 민주개혁 진보 세력 총단결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 승리, 정권 탈환합시다. 이게 나라냐? 나라를 구합시다. 예, 날씨가 좀 구져요. 꾸물꾸물해요.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새날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퀄리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방송은 알쓸신잡이거든요. 자, 감사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양문석이 빠지고 양문석 박사는 다른 곳에서 출연하는 걸로.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6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승복인 예. 정청래입니다. 참 승복인. 네. 뭘 승복하셨는데? 연동형으로 가자. 네. 뭐 승복이나 마라 그런 거 있어요. 나는 그게 협상 카드로서의 페이크패. 네. 그걸로 봤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 시대 참 결단 존중인 정청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 일단 좀 가볍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김경률이 마포울 출마 포기한 거 짧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관심 없습니다. 노 관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포울에는 윤석열이 나와도 안 되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다고. 이재명.
좀 찝찝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최고는 개항을로 가시면 돼요. 저는 개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코멘트 안 하신대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근데 아, 그 몇 퍼센트 이겼는지는 얘기해 줘야지.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네. 그거 10몇 % 차이 나더만요. 20점 몇 퍼센트인데. 20점 몇 %였어요. 네. 어. 사람 너무 뜨문뜨문 보네. 아까 그거 한번 보여드려. 아까 시사 방송에서 했어. 그 했어, 얘기를. 했어? 네. 정청래가 이겼다. 근데 이긴 뭐예요? 어차피 불출마했는데. 아니 그냥 국민의힘 전체가 불출마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럼 저쪽도 이상해지는 거고 이미 이렇게 되면 그 선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마포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최후의 순간까지. 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렇고 뭐, 그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최고의 대항마를 내세웠는데 출마 포기를 하게 되면 마포울은 급격하게 식죠. 저쪽이. 네. 또 뺏기는구나. 지금 이렇게 나왔군요. 되면. 네. 그럼 요거죠. 몇 % 차이였더라? 요거 20% 차이였네. 20%. 20.6. 반올림에서 21. 그렇죠. 자,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른 분은 더 차이 나더라고. 김성동? 네. 그렇구나. 그분 이름을 잊은 지 오래지만.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자주 매죠. 행사장에서 봅니다. 10년을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어차피 한동훈이 불출마한 거나 김경일이 불출마한 거나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똑같아요. 당선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고. 제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 바로 올렸죠. 마포울이 안동역이냐. 그렇지.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네가 와라 한동훈. 네. 자, 확실히 정청래는 강하다. 이거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황정아 민주당 인재영입 6호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황정아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6호 인공위성 만드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과학인 황정아입니다.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과학인 황정아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인재 영입 중에서도 아는 척 할 수 없는 분야예요. 다른 인재 영입 분야는 대충 귀로 들은 게 있어. 근데 이 분야는 완전 전문 분야라 그냥 한번 경청 모드로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한 1분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알아듣는 그러니까. 말이 뭐가 있는지. 못 알아볼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쉽게 풀어주면 되게 재밌는 컨텐츠예요. 보세요. 지금 일단 이분의 이력 한번 볼게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시고 카이스트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하신 분이고 한국기술위성 1호 우리별 4호의 탑 제체 제작을 관여하신 분이고 어렵다. 벌써 이렇게 어려워요.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느리오 탑재 더요셋 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하셨고요. 우리나라 첫 정찰 위성인 425? 425라고 있습니다. 425. 425 위성사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딱 이분만이 최고다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독보적인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역대로 나온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도요새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요새? 도요셋은 뭐야 도대체? 셋이 영어로 뭐예요? 도요새를 닮은 위성이란 뜻이고요. 그 셋은 세를라이트라는 위성이라는 뜻의 영어. 야, 세롤라이트 벌써 나오잖아요. 어렵구만. 도요새를 닮은 위성들이란 뜻입니다.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도요새들. 도요새들이 되겠네요. 도요새들이라는 의미로 도요새.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황정아 박사를 요약한 동영상이 있어요. 민주당이 제작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 박사이자 인공위성 전문가, 정찰위성의 자문위원을 했던 황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여수 앞바다 작은 섬마을에서 어부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과학고와 카이스트를 거쳐 물리학자가 되었으며 과학기술위성 1호를 시작으로 제가 24년째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사한 위성은 도요셋 인공위성인데요.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되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현대 비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 비행이란 블랙 이글스의 공군 조종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열을 맞추어서 대우를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에서 무슨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에서는 전력, 통신, 우주 방사선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재난 예방에 필요한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우리 도요셋 위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 탐사 그리고 국방 우주에 매우 필요한 기술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분야는 누리호 다누리의 성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R&D 카르텔이라는 말로 수많은 과학자들을 처참하게 만들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연구원의 생계조차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저는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정찰 위성 사업인 425 사업에 민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자문위원 그리고 육군 미사일전략사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실무자들에게 항상 국방우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자주국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우리나라의 우주도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황정아 박사님은 인공위성의 중요성과 이로움을 대중들에게 쉽게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 항공기 승무원이 산업재 인정 과정을 돕는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과학 미래를 책임지고 좋은 정책들을 실행해 줄 것을 확신하기에 국민들을 위한 좋은 인재로 추천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물어보면 과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과학자, 공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로,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야, 다시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그렇죠. 쑥스럽기도 한데 이런 게 있어요. 화장이 잘 됐어. 제가 정치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 이전에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이미지. 호감이냐 아니냐. 근데 전문성 갖췄는데 그 얼굴이나 이런 목소리 톤에서 나오는 호감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황정아 박사는요, 이미지는 소탈하잖아요. 근데 뇌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목소리는 성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삼박자야. 하늘이 좀 불공평한 게 있어. 그렇지. 저 우리 유튜브 본부장이요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물리 뭐 그쪽 전공이신 거죠. 네네, 제가 물리를 전공했고요. 물리학 박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물리 배웠거든요. 정말 물리더라고. 이런 유머 코드 존경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런 유머 코드를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렇게 시도 아니, 때도 그게 없이. 아니라 푸나님은 우려하고 있고 저는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 나오면 저걸 못 참아요. 자, 황정아 박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주항공 분야의 굵직한 순간마다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해 우주과학을 토대로 미래 산업을 개척해 나갈 적임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정책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연구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 역량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네네네. 그런 분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황정아 박사가 영입되기 전에 보도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항상 말씀하셨냐면 과학기술계를 영입 인재로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그거 딱 했는데 탁 힌트 해가지고 아 이건 황정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보안을 유출하지도 않았는데 황정아 민주당 영입되라 이게 나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미리 나왔어요? 네. 발표도 안 했는데? 발표 안 하고 어딘가에서 단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 두 개를 가지고 돌린 거야. 예, 그 키워드를 찾아내신 거예요. 아, 역시. 역량이 놀라. 보수 언론이었어, 게다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를 인재 영입할 거다 그랬더니 딱 했더니 황정아 딱 찍은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있잖아요. 페인트 모션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네. 아닌 것처럼 하려고 네, 전문용어로 힘세는 거죠. 그때는 아직 아니었거든요, 정말. 아. 네. 뺑기.
그럼 영입하라고 미리 다리를 놔준 거네요. 보수 언론이. 이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후보로 누구누구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단독 기사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먼저 추천한 거야.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셨어요. 너 나가니? 내가 아니라고. 연락도 안 받았다고 막 그때 그래. 접촉이 안 됐었나? 연락을 사실 그러니까 전화가 오긴 했고요. 제가 받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전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용어로 낌새를 채고. 그 오늘 광주에서 이제 영입 인재들 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과 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방송 나오려고 거기를 안 간 게 아니라 서울에 일정이 있어갖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 새날이. 그런 거였어요. 새날이 올 때까지. 근데 토크 콘서트가 첫날하고 약간 그 뭐랄까 구성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제 전문가들 몇 사람만 픽 해가지고 위에서 강연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해 서울에서는 한꺼번에 다 와서 소개를 하는 걸로 인사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 몇 명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1, 2분 얘기하면 몇십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날은 어쩔 수 없었고 이제 너댓 명씩 이제 테드 방식으로 이제 발표하는 걸로. 그래서 황정원 박사가 1호를 끊었죠. 네, 어제 대전, 세전, 충남, 대전 시당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제가 이제 정말 영입 인재 중에 첫 번째 강연했습니다. 테드식으로 10분, 15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우주과학 그리고 제가 왜 전개에 입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10분 강연을 제가 첫 스타트 끊었습니다. 그렇구나. 어제 대전에서. 또 이런 것도 이제 첫 스타트 끊고 계세요. 선구자시네. 이제 새날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푸나님과 잠깐 상의했는데 새날에서 고정으로 영입 인재들을 다 순서대로 방송. 모시는 걸로 인재 영입 방송. 그 시리즈의 첫 스타트가 이제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인재 영입 프론티어. 방송 공식 채널 새날. 새날. 좋네요. 감사합니다. 시리즈. 예. 자, 그러면 이제 너무 흔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 할게요. 민주당 입당과 출마를 결심한 이유. 단순하게 뭐 R&D 예산 삭감에 분노해서는 아닐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어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주에 보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저의 일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만약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우주로 보낼 우주선이나 탐사선들을 만들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평생 기쁜 마음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작년부터 거의 현장에서 매우 사람들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참담하고 모이기만 하면 늘 걱정드립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정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30%, 20% 깎인 게가 가장 최저고 50%, 60% 아예 그러니까 과제 자체가 없어져 버린 쪽도 많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성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비용을 다 빼고 나면 사실상 뺄 수 있는 돈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인건비 정도. 그 대략? 유지비? 인건비도 사실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전기세 아니면 인터넷 사용료 아무튼 반드시 내야 될 돈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지. 그 운전수 월급을 주는데 휘발유가 없어. 그 차량 운행을 못해. 진짜 그런 느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지. 네,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망원경을 운영할 전기세, 전기료와 인터넷 사용료조차 낼 수가 없고 가장 심각하게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연구자들, 정규직 연구자들의 월급은 그래도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 외에 같이 일하고 있는 학생 연구원이나 박사후 연구원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계약직 연구원들은 더 이상 재계약이 어려워지거나 더 이상은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대학에 많은 저희 동료 선후배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 랩에서도 사실 과제 베이스로 전부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에서 예산을 50%를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일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원 학생들의 인건비를 깎아야 돼요.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 학생들의 월 급여를 지금 학위 과정 중인 학생들을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중단하고 나가지 않을 거면 50% 삭감을 받아들여라. 많지도 않잖아요, 원래 또. 학생들의 급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장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주에 서울대, 연세대, 세종대 각 학교의 총학생회 천문우주과학 학부생 총학생회 연합에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행동, 공동 행동하겠다는 7개 대학 연합의 학부생 아이고. 에서 학부생 연합에서 저를 찾아오셔서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국회의원으로 뽑아줘라. 그 학생들도 지금 대학원생들 자기 위에 선배들이 대학원생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도저히 대학원에 갈 마음이 안 난다.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행동을 좀 요청하는 거를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죽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원래 이 삭감의 원인 중에 하나가 카르텔 얘기도 나왔었고 그 전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은 성과가 없는 데부터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성과가 몇 년 만에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몇십 년 만에 나오기도 할 만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성과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연구 그만해 이런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보통 3년에서 5년 후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2년 후에 왜 사과가 안 열리지? 사과나무 뽑아버려. 뭐 이런 거지. 네. 이번에 조치는 사실 그 성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냐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지. 그냥 일괄 삭감했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평가 등급이 아주 우수로 나왔던 탁월했던 모든 과제도 유례 없이 그냥 일괄 그래요? 삭감 당했습니다. 정말 대책 없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수한 프로젝트를 했어도 네. 우수수 떨어지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평가 상관없이 지금 일괄 삭감 되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고. 총액에서 삭감한 뒤에 네. 요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딱 똑같이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5조 깎어. 그러니까 어디 그럼 깎아 맞추는 거잖아, 그냥. 네, 그냥 이거 그런 거죠. 심각한데요. 예. 그 여파가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면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R&D 연구 성과라는 게 어떤 거는 좀 장기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요. 지금 이제 원래 계속 이게 국가와의 계약인데 국가에서 향후 3년간은 연구를 해라고 사실상 계약서 다 쓴 거거든요. 국가와 기관이.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잘라버린 거예요. 약속을, 신의를 저버린 거죠. 사실상.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3년, 5년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거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50% 삭감해버렸고 그러면 어디서 늘렸냐 이제 국제협력 같은 그런 과제를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라와 나라 간에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일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 좀 신뢰가 좀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글로벌 프로젝트만 더 증액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것도 사실 현장에서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마침 민주당에서 접촉을 했나요? 황 박사님이 이 나라 구하셔야겠소. 뭐 그런 거예요? 매우 힘든 상황에 공공한 처지에 있었던 연구자들의 처지를 제가 보고 있었고 참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자 하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타이밍에 네, 다들 힘들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었지. 다들 힘들어하고 누군가 우리의 목소리를 정책 위반자들한테 전달해줄 누군가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네, 민주당에서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 인재위원장이 직접 전화 통화하신 적 있어요? 만나기 전에? 아니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우리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안 합니다 또. 네. 네, 비밀리에. 비밀리에. 근데 지금 댓글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과학계의 앞날을 좌우할 여수 앞바다 섬 이름이 뭔가요? 태어날 때가.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네. 여수 앞바다에는 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안도. 네. 여객선으로 1시간여 정도 들어가면 있는 작은 섬이고요. 그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그때는 이제 분교였고요. 네, 전교생이 10몇 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안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그렇지 않아도 누구 나오신다 그러면 예비로 공부를 하고 뒤를 막 파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그런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재명처럼
뭔가 자기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 대충 들어보니까 천재예요, 천재. 황정화 박사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여수에서 않습니다. 배 타고 얼마나 걸리죠? 예전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1시간 반. 1시간 반, 2시간. 네. 그러면 여수에 처음 나온 게 언제예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제가 안도에서 네. 섬에서 그냥 계속 산 거 아니에요? 섬에서 살고 가끔 이제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이제 문어를 이렇게 통발에 넣어가지고 문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걸 팔러 무태 나올 때 따라 나왔었어요. 난 또 그때. 그걸 자숙해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어를 팔려 선착장에 다시. 정청래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두매산골에서 어, 아버지 손잡고 있잖아. 금산 장날 한번 가는 거야. 10남매 중에 막내. 아, 네. 1년에 한 번 정도 장날 따라가는 거야. 짜장면 아직도 먹으려고. 기억이 납니다. 박사님 초등학교.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일남일녀. 제가 장녀고 어. 밑에 이제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되게 어려우셔가지고 저는 이제 친가인 그 안도 섬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제 남동생은 이제 전북 장수군 번안면 대론리에 저희 외갓집에 맡겨지고 이게 가족이 다 진짜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주당에 이런 스토리 가지신 분들이 몇 있어요. 네. 진짜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 성공한 사람들. 박찬대도 어. 무지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박찬대. 왜냐면 안동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인천에 와서 판잣집에 살았대. 태어난 곳이 인하대 부지였대. 그렇게 이재명 대표 닮으신 분들이 많구나, 죠. 저도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잘 좀 사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10남매 정도 나으셨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왜 후원금 안 띄우는 거야? 아 잠깐만. 좀 한 푼 줍시오. 보람 PD 후원금 왜 안 띄우는 거야? 진짜 사람이 내가 이제 안 시키면 할 생각이 없나 보네. 야, 빨리 띄워 빨리 한 번 더 읽어드리고 황정화 박사님. 황정화 박사님 목소리 나중에 읽어주세요. 이제 뭐 계좌 생기고 공천 받으면 다 이제 걱정. 그러니까 해결되는데 네. 제 후원 계좌는 본인 낭낭한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청래 의원님의 후원 계좌는 농협 301-02732-305-71입니다. 많은 후원 바랍니다. 발음이 약간 이 비슷했어요. 아, 다시 칠- 한번 해주세요. 와, 이렇게 2번 읽게 하시는군요. 네.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2732-305-71입니다. 훌륭해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정치인 다 되셨네 보니까. 아닙니다. 야 그런 스토리가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소녀가장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아니요, 이제 돌아가신 지 다 꽤 돌아가시고.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도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동네 주민한테 맡겨서 가끔 들여다 봐달라고 하는, 네네. 거기 저한테 파실래요, 그거? 그게 좀 상속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복잡합니다. 이게 아니, 무인도 됐어요, 안 됐어요? 무인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나 있습니다. 무인도 가가지고 살고 싶어. 그럼 옛날에 거기는 분교 정도 있지 않았어요? 네, 완전 조그만 학교 분교였고요. 전교생 10몇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여서. 그러면 한 학년에 몇 명이었어요? 한 학년이 몇 명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전교생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두 명, 두세 명인데. 네네네. 그럼 세 명 중에 몇 등 했어요? 1등 하지 않았을까? 1등 하지 않았을까? 왜그 의원님 잘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시골 출신들은 네.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도시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다가 항상 전학을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담임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골에서는 잘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1등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그렇지. 황정화 박사 같은 그런 케이스. 그렇지. 네, 맞습니다. 예완 초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또 전학을 경상북도 울진 부구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거든요. 부구 초등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큰 학교였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다. 자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1등할 날이 얼마나 아예 남았어요. 아닙니다. 워낙 작은 학교였어요, 거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자란 1등 국회의원이 모토입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벌써 현역된 것 같아. 견제하고 계셔. 아니, 자세가 돼 있어. 그러니까 과학고 나오셔가지고 카이스트 가서 카이스트에서 그냥 거의 뼈 묻는 수준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전에서 정말 오래 살고 있는데 카이스트 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석사, 박사 거기서 하고 직장은 또 대전에서 잡아가지고 제 전 생애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대전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2의 고향이네요. 그럼요. 대전이 제 고향과 다른 건 없죠, 이제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알쓸신잡 분위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우주항공기술 지금 황 박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우주항공기술 플러스 국방이에요. 그렇죠. 이분 전공이. 네네. 그러니까 한국 우주항공기술 이게 어디까지 왔냐가 되게 궁금해요. 이런 거 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일단 질문.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누리호. 천리안. 땡입니다. 답 나올 때까지 할까요? 네. 아니야. 알수 있는 사람이 맞다니까. 우리호. 땡. 무궁화호. 땡. 뭐 나올 때까지 하죠. 아니, 그 다음 틀려주세요. 우리별 1호. 어떻게 하셨죠? 어디 공부 미리 했어요, 사실. 컨닝한 거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실 것까지 내가 감안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맞히는 거야 지금. 와 천재신데요. 우리별 1호. 저기도 천재과야. 그러시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별 4호에 관여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물어보신 이유.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우리별 1호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별 1호 발사 연도가 언제일까요? 한 30년 됐을 것 같아요. 1990년. 오 훌륭한데 음. 조금 더 써야 됩니다. 더 뒤로 가요? 네, 앞으로 가요? 위로. 위로? 1900 약간 더 최근. 네. 아 그러면 93년? 다운입니다. 92년. 야, 진짜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네. 1992년. 편집하자. 부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상품을 있지? 제가 드리는 위성 모형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데 1992년에 우리별 1호 발사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24년이니까 32년 만으로 32년?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나라가 뭔가 우주에 뛰어보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지났으니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좀 해볼 때가 된 거죠. 우리나라 위성체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기술에 올라와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발사체는 우리가 우주에 뭔가를 보내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지구를 출발할 때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강한 중력을 이겨내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발사체가 필요해요. 중력이 9.8 아닙니까? 훌륭하십니다. 아는 이야기만 막 던지지 마요. 맞아, 9.8. 맞아요. 맞아. 그걸 이겨내는 발사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김정은이 또 로켓을 쏘는 이유가 미사일 쏘는 거리랑 똑같은 것처럼 맞습니다. 한국이 그간의 미사일 그 사거리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잖아요. 훌륭하세요.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네네네. 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사체의 기술을 계속 만드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800km로 이제 됐잖아. 발사체 기술하고 위성체 기술이 필요한데 발사하는 것과 그 위에 올려놓을 걸 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위성체 기술은 한 32년 정도 됐는데 우리의 발사체 기술은 누리호가 이제 21년, 22년, 23년 1차, 2차, 3차 3번 발사했고 그 중에 2번 성공했고 3분의 2. 그 러시아한테 도움 받은 거 아닙니까? 아는 척은 조금 해야 되겠고. 막 던지자고 그냥. 그러니까요. 누리호는 한국형 발사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우리나라의 이전에, 기술로 그 했고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는 미국이 도움 줬습니까? 나로호는 2013년에 발사한 거는 1단 로켓이 러시아에서 아니, 제공한 미국은 것이었죠. 도움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아니, 동맹인데 왜 도움 안 줍니까?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러시아는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는 거의 뭐 적성국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국한테 물어봐. 저는 제 기억에요. 그 이명박과 붙었던 정동영 후보가 공약 1호가 우주 강국 뭐 이런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이명박은 당선되고 4대강 하려다가 나중 4대강으로 돌았던 것처럼 그때가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2007년 막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더 박차를 가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번에 그 누리호 성공에 있어갖고 사실 어느 정권에서 딱히 했다고 할 줄 없을 정도로 없죠. 13년 동안 한 굉장히 건데. 시간을 많이 13년 동안 했네. 걸었었잖아요. 네. 누리호는 고흥 아닙니까? 고흥에 이제 발사 센터가 있습니다. 예, 발사체가 있는 곳을 아니, 하여튼 모든 걸 동원해서 아는 척을 하자고. 그렇다고요. 훌륭한 학생이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있어요. 최근에 일본 탐사선이 달에 착륙했고, 아, 네. 그리고 달 남극에 최초로 착륙한 나라가 인도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인간 웬만한 강대국들은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었던 게 달에 착륙이죠. 일단 착륙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일본의 달 탐사선이 지난달 20일에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목표했던 지점에 거의 원래는 한 100m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한 50m 약간 벗어나서 지금 착륙을 했는데 그 정도면 완벽한 성공이라고 일본 항공우주국 작사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일본이 이제 달에 착륙한 그 무인 달 탐사선 슬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그 모양 그대로 착륙을 안전하게 한 게 아니라 뒤집어진 채로 해가지고 뒤집어졌다고. 애가 코가 박고 이렇게 해서 애가 뒤집어져서 원래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보면서 자세 제어를 해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보고 충전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자세를 잡지 못해서 지금 충전이 안 돼가지고 아이고. 전력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에 착륙한 나라가 뭐 미국 그다음에 구소련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인도, 일본 요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못했습니까 아직? 네네 아직 못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못한 걸로. 아직 못하고 있죠. 거기다가 바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네. 미국이 위성을 띄우는데 네. 한국의 큐브 위성 뭐 크지도 않은 조그만 거 하나 같이 보내주겠다 했는데 아르미테스?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아르미테스의 아니 아르테.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네 근데 이 아르테미스. 사건은 뭐예요? 한국이 예산 없어 거절했다 이게? 지금 그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달에 처음 사람을 보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폴로. 아폴로 프로그램이었고 네. 아폴로 1호, 2호, 3호, 11호, 13호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번 이제 새로운 로켓과 위성이 가는 걸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거고 이번에 다음번에 사람을 보낼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르테미스예요. 아. 네,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의 이름이고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예요. 아. 쌍둥이 아, 그렇게- 누이? 또 알아들어오시죠? 아폴로는 남자 여자야. 아폴로는 남자죠. 남신이지. 남자의 남자신 아르테미스? 여신. 여신이지 여신. 네네네.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의원님 과방위 위원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상식이 있는 거예요. 가방위 원장 할 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있잖아. 출연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맥락을 한번 정리해 보면 네.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뭐 다 욕을 먹었어도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보장해 주다시피 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후퇴를 하는 상황. 만약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대로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면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사실 달에 큐브 위성 보내주겠다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아르테미스 2호였거든요. 2호 프로그램에 이제 달 궤도까지 사람을 4명을 실어서 달 궤도까지 가는 중간에 그 우주선 이름이 오리온인데 오리온 우주선에 약간의 룸이 있으니 그 공간에 조그만 큐브셋 하나를 실어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까지 가는 운송료는 받지 않을게. 우리는 아직 달에 뭘 보낼 로켓이나 발사체는 없거든요. 근데 인공위성 조그만 거를 너희들이 만들어 오면 실어줄게 이런 제안을 한 거고 그 제안이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들어온 건데 그거 하고 나서 납품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없긴 했었어요. 이제 물건을 저희가 다 만든 다음에 완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시기는 4월 말 뭐 5월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거의 한 뭐 5, 6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우 빠듯한 시간이긴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조그만 인공위성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탑재체를 만드는 거를 제안서를 써가지고 이 예산이 이제 한 70억 정도 듭니다라는 거를 과기부에 제출해서 과기부가 이제 그거를 예산을 따는 상임위한테 얘기를 하고 상임위가 예결위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절차상에서 아마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 예결위 심의에 바로 이렇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R&D 전방위적으로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있고 이미 가기로 약속한 곳조차 주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거를 집어넣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얘기조차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어요. 예결위에서. 한 70억? 70억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네. 우리 둘 책임이 크네. 여기가 정치권을 안 들어오고 계속 그거 했으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방위원장을 했으면 이게 했지. 우리 둘 책임이 커요 이거. 아 70억이 없어 이걸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 숫자가 조금 그렇죠. 네, 70억, 700억도 아니고 7천억도 아니고 지금 정부가 70억이 없어 달에 뭔가를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럼 발사체에 대한 그 연구 개발 이 과정이요. 네,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요? 달 근처에는 갈 수 있나요? 아직은 매우 힘듭니다. 아. 달에 가려는 추진체를 만들려면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달에 보낸 탐사선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출발해서 이제 8월에 출발해서 12월에 도착한 다누리가 있거든요. 다누리가 달 궤도 상공에 100km에서 지금 돌고 있는 중이에요. 1년 이상 잘 돌고 있는 위성 딱 하나 있고, 그거 외에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발사체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체 없기 때문에 스페이스X 펠콘 9을 타고 갔었거든요.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주세요. 좀 못 알아들었어. 뭐 스페이스 뭐라고?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아 스페이스X. 네. 아 맞다. 네, 테슬라 CEO. 아니 아는 것도 막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네. 근데 확실히 그런 거니까 다른 인재들은 우리가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황정아 박사만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렵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뭐 아니 무슨 일 있어? 스페이스X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 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펠콘 9인가 펠콘 헤비 같은 굉장히 큰 발사체가 있어야. 펠콘은 또 뭐야? 발사체 이름이요. 아 펠콘. 펠콘 9. 거기는 지금 그 꿈이 뭐 화성이나 이런 데 가서 화성에 가는 유인으로 거를 가겠다 만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거니까 예. 달까지 가는데도 엄청나게 큰 로켓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추진력이 큰 로켓이. 그런데 화성을 가려 그러면 더 어마어마하게 큰 로켓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화성까지 가는 큰 로켓을 만드는 실험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달까지 몇 킬로예요? 지구에서? 달까지 화성이 더 멀잖아. 화성이 훨씬 더 멀죠. 수금지와 목도 천에 뭐 이게. 달까지 몇 킬로인지 제가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같이 모르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네네. 북한이 계속 저 위성 발사잖아요. 로켓 추진체라고 하는 네네네. 발사하죠. 그 정도가 지금 뭐 고체 연료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가 좀 달라요, 의원님. 알아요. 예. 근데 그 정세현 장관한테 배웠구나. 그렇지. 북한 그 상황은 그런 건데, 그러면 북한과 우리 추진체에 있어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도움을 꽤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최근에 어느 쪽이 좀 더 앞서 있을까요? 발사체 기술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력을 내야 되잖아요. 여전히 우리 지구가 우리를 굉장히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무슨 힘이죠? 네, 중력. 중력이 잡아당기고 중력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려고 하니까 그에 반하는 에너지가 필요해서 뭘 태워서 엔진을 가동시켜서 근데 그 태우는 연료가 고체 연료면 고체 발사체고 액체 연료면 액체 발사체인데 누리호는 액체 연료로만 사용하는 아이고. 액체 발사체. 그래서 액체 연료는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내부 구조가 굉장히 조금 더 복잡해요. 앞선 기술이 고체 연료죠. 액체 연료가 훨씬 더 어렵고 액체 발사체가 어렵고요. 컨트롤이 좀. 고체 발사체는 사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성냥불같이 확 불을 붙이면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고체 발사체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백곰 현무 미사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발사체 기술이라는 게 사실상 로켓, 미사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로켓의 맨 최상단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 맨 위에 이제 미사일 올려놓으면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되는 그렇죠. 거고 위로 우리가 500km 갈 수 있는 로켓이 있다 그러면 45도 기울이면 옆으로도 그 거리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륙간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완전히 원리가 똑같아서 우주 기술이 사실상 국방 기술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뭘 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뭘 쐈다 그러면 우리도 되게 긴장하는데 그들은 고체 발사체 지금 미사일 기술을 지금 쏘고 있는데 뭐 우주 발사체였다 이렇게 막 빡빡 우기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고체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2년 3월에 시험 발사 성공했고 22년 12월에 그 환원 현상 예. 그 무지갯빛으로 꼴이 보였던 그 현상 보인 거 고체 발사체거든요. 고체 발사체 사용해서 단분리 실험까지 이미 끝냈고 그래서 고체 발사체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고체 발사체 기술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요. 좀 낫다. 훨씬 나아요. 낫다. 훨씬 낫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훌륭하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나라 그러네. 네. 그 돈이 전부라는 생각 버리세요. 사람이 우수한 거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방송에 빠질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 질문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단순하게 우주 항공 기술이 결국은 국방부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로켓 기술은 그런 이유로 사실 미사일 지침, 미사일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1978년도에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미사일 자꾸 쏘는 걸 반대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탄도 미사일 개발하라는 중단하라는 권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인하기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께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게 미사일 지침이 되었는데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의 제한을 걸어둔 거죠. 조금밖에 못 가고 많이 실지 못하는 요것만 너네는 개발을 해라는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이었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사거리나 중량을 조금씩 늘려주더니 드디어 21년 5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고체 발사체 개발이 완전히 족쇄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액체 연료로만 사용하는 액체 발사체만 쓰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근데 고체 발사체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제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로 도움 닿기 위해서 우주로 갔던 것을 두 발로 도움 닿기 위해서 우주로 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1년 이후에 우리나라 우주는 굉장히 활황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달라진 거예요. 기존의 우주는 과기정통부 밑에서 항우연에서 개발하는 누리호에 온전히 기대고 있었어요. 가는 운송 수단을. 일단 뭐 우주로 갈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아주 비싼 운송비를 내고 다른 나라의 로켓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체 발사체는 이미 우리가 있는 기술이었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이 있음에도 있다고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는 국방부에서는 더 많은 로켓 기술도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위성들이 우주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가 있냐면 지구의 저궤도예요. 저궤도. 고도 한 600km에서 800km 정도를 이제 지구의 저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의 반지름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반지름? 800만 킬로 정도 되지 않을까? 반지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하는 거지, 반만. 응? 네, 지금 반경. 반경. 마그마까지 거리요? 네네네. 글쎄.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고요. 6,400km. 그러니까 그 6,400km에 비하면 지구의 저궤도가 얼마나 낮은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500km, 600, 3, 4, 500km 이 정도면 굉장히 바로 위에 떠 지표에 있는 떠 거는 있는 거 느낌적으로는 거의 네. 초파리 떼치처럼 지구 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에 다름이 없는데 지금 그게 수만 개가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저궤도에 인류가 보낸 인공위성들이 수만 대 떠 있는데 그 인공위성들의 목적이 뭘까요? 군사정찰. 정찰위성이에요. 다 지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머리 위에 이고 있으니까 북한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적성국들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정찰하기 위한 정찰위성이 제일 많아요. 정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주 눈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해상도가 좋은 카메라를 가져갑니다. 최근에 북한이 정찰위성 성공했다고 네. 한국의 그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저질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네.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되게 이제 안도한 게 좀 있어요. 북한이 우주 기술이 그래도 거기는 이제 집중적으로 과학 기술을 밀어주는 나라니까 우리보다 나으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참고 말씀.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국방 얘기하고 한미동맹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보 주권을 완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네. 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독점하고 있고 그거를 정보를 주는 대로 주는 것만 우리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런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그 미사일 지침으로 너네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한국을 속박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핵실험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라니까 추출도 불가능하고 실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계를 미국이 완전히 지배했다고 보는 거죠. 한국이 더 크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주는 정보만 받아먹어. 그러니까 우리 무기 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 이것이 바로 국방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주권을 갖지 않으면 미국에 계속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육군 미사일 전략사의 정책 자문위원하고 그다음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자문위원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장성들께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뭘 쐈어요.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엊그저께도 쐈잖아요. 뭘 계속 뻥뻥 쏘고 있는데 그게 뭘 쏜 건지라는 정보를 우리나라는 온전히 미국의 정보에 의지해요. 우리나라에 정찰 위성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상공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한참 지난 다음에 정보를 전달받아요. 그들이 해석한 정보를. 그게 우리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찰위성 왜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정찰위성인 425 위성이 이제 네, 딱 한 대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아까 그 이력에 나왔던 네네. 4.25 위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여하신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보안이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만들고 있는 위성이라서 그것도 이제 보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킬체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도 지금 이렇게 내려다 보겠다는 위성 5개 위성으로 구성된 건데 그중에 한 대가 최근에 발사를 했고요.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죠. 위성들 대부분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지구 관측용이고 그러면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카메라는 아주 성능 좋은 카메라는 7AO, 아리랑 7호가 한 30cm 수준까지 지금 성능 목표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레졸루션으로 우주에서 사진을 찍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고 있다거나 군대가 움직이고 있다거나 플루토늄을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거나 하는 거를 사진을 찍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들 위성을 갖고 싶어요. 정보를 가지고 싶어서. 야, 여기서 또 한 번 쪼커로 네. 우리가 보통 비핵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무기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핵 물질도 포함이 돼 있고요. 핵 기술도 포함이 돼 있고 핵 운반체도 포함돼 있고 중요한 게 뭔지 사람들이 잘 생각하면 핵 과학자예요. 그래서 핵 과학자를 제안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비핵화 이런 거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크라이나 핵무기 다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학자들이 있는 한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 과학자들을 직업을 다 바꿔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그 과학자만 있으면 새로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직업을 다 전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결론인즉 황 박사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되게 재밌긴 한데 이게 이런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정책과 예산을 배정하는 건 국회의 몫인데 네. 지금 이렇게 막 한참 열려서 신나고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아는 분야에서가 아니라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나게 일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재밌어.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재밌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 벽이 하나 딱 부딪힌 느낌? 그 황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뭔가 막 내 꿈을 펼쳐 가기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만 되었다면 저는 아마 행복하게 계속 그 일을 했을 사람이었을 거고요. 이렇게 나올 일은 별로 없었을 텐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위의 동료 과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계속해서 읍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는 위까지 닿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저한테 기회가 왔고 그래서 저는 더 큰 범주에서 제가 원래도 사랑하던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제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우리 황 박사님이 이제 이런 R&D 뭐 예산 삭감도 문제가 있고 네. 우주 항공을 위해서는 뭐 이거 해야 되고 막 이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네가 해라 황정아 이렇게 된 거야. 차라리 네가 해라 황정아. 행정 능력도 있으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해라. 그 말도 잘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정상적인 국가 이 상황이었다 그러면 황정화를 정치권으로 빼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래요. 그거 보고 사자성어로 국가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제. 자, 왜냐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잖아. 그렇죠. 네. 직접 이제 뭐 대정부 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도 하고 예산 그렇지. 관련한 것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아니, 되겠죠. 네가 와라 한동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해라 황정아 이렇게 된 거지. 저는요 이게 국민의힘의 그 인재 영입을 보면 뭐 팬클럽에서 이제 거의 변호사 일하는데 일베 같은 사람들, 어디 구구 성향 같은 사람들, 뭐 저 그중에 가장 관심 받았던 저 마포를 출마하려고 했던 김경률 같은 사람들.
거기에 비하니까 이거 인재 영입의 레벨이 다르니까요. 이거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왕뿌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고급진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가 다르다. 그렇죠.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네. 차이나는 클래스. 네, 그렇죠. 중국은 계급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차이나는 한글. 차이가 나는 클래스. 아는데 아. 영어는 차이나 뭔지 중국이잖아. 알았어요. 근데 어. 나는 국민의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한 명 한 명 이렇게 영입 인재를 해서 띄워주고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왔는지 네. 그 사람이 전문성이 뭔지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잖아요. 거기는 6명 한꺼번에 하고 막 몇 명 한꺼번에 해서 저는 이수정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누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 근데 우리는 다 기억을 하잖아. 네. 그건 민주당이어서 그러실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네. 그쪽은 있잖아요. 권현문 우리 프로 나무님 인재 1호는 누굽니까? 이제 그 박사 저 있잖아요. 이름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박지혜 변호사. 박지혜. 예. 6호는 누구죠? 6호? 네. 6호가 누구였더라? 6호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외우라 그러면 좀 그건 너무하고 얼굴 보면 이름 기억나요. 그렇죠. 얼굴 그러니까 방송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참 국민의힘은 일하는 방식이 참 한동훈 말투처럼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 결론. 황정화 박사 이제 뭐 지역구나 이런 게 정해지시면 한번 더 모실 건데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 네. 대신 마지막 질문. 네. 그러면은 벌써 끝나요? 아니 정치 현안을 그렇구나. 정치 현안에 대한 그 안목도 봐야 될 거 그렇구나, 아니에요. 그렇구나. 자, 우리가 여러모로 테스트 해봐야 돼. 그럼요. 나중에 수박 될 수 있어. 비례 출마가 하고 싶으세요? 지역구 가고 싶으세요? 그것도 여러 번 질문 이제 답변 드렸었는데 저는 뭐 비례를 가라고 하시면 뭐 가고 지역구든 당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든 지역구든지 당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고요. 이거는 한 50년 동안의 모범 답안이에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닥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제가 원래도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인공위성 하나 개발하는데 7년, 적게는 길게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행해 왔기 때문에 뭔가 일을 제대로 긴 호흡으로 하려면 지역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역구를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비례를 줘도 갈 수 있다. 네네. 하라면 다 한다. 아유 이번 그러나 총선 압승이 중요하다. 지역구를 희망한다. 네, 지역구를 희망한다. 저는 그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정도 전투력이나 논리력이면은 MBC 100분 토론 같은데 MBC 그 민주당 주자로 나가도 뭐 최고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총선 앞두고 정책 설명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은 황정하지 이제. 그리고 100분 토론에서 항공우주 어디까지 왔나? 그럼 황정하지. 저쪽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1배밖에 없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소개 좀 잠깐만 해드리고요. 원스톤 다시 만난 세계님, 이경우님, 김세환님, 김용기님, 블루 화이트 웨일님, 황정아 박사 후보님 응원합니다. 웃긴다. 황정아 박사 후보님. 과학은 미래고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의원님 되셔서 과학을 더 모여주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박수봉님, 정청래 의원님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왜 파이팅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 믿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도 그냥 전문적인 영역 좀 물어봐 주세요. 믿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신난 게 이게 10년 해도 이런 게스트 모시기는 사실 하늘의 별따기예요. 한국이 지금 달에다가 지금 위성 꽂는 거랑 비슷한 아니 원래 거. 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별따기지. 네. 근데 이게 이제 우주 항공은 결국은 국방이랑 연관이 완전히 긴밀하게 있을 동일하다. 수밖에 완전히 없다. 동일. 똑같다 사실은. 오늘 지금 로켓 기술하고 지금 위성체 기술만 말씀드렸는데 네. 정찰 위성의 편대 비행 기술이나 훨씬 더 어려운 기술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황정아 2편에서. 네,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럽시다. 자, 이거는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 많이 해줘야 돼요. 민주당이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 짧게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죠. 끝. 왜냐하면 병리병의 주창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스베이서도 말씀드렸는데 선거 제도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 게임의 룰일 뿐이다. 그리고 총선 승리가 선이고 패배가 악이다. 그렇다면 병리평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제도, 연동형이라면 연동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다스베이다에서 이미 주장했고 저는 글을 쓸 때나 주장할 때나 병립형이라고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아 없어요. 맞다. 언론이 그렇게 그냥 언론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써먹었지. 예. 아니 제가 뭐 어떤 글에도 병립형으로 가야 됩니다. 연동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실은 이제 이게 또 비하인드인데 저도 그런 생각이었고요. 정청래 최고도 간혹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립형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만 협상 카드로 뭔가를 남겨놓는 느낌. 그 전 당원 투표제도 약간 비슷한 맥락 마찬가지로 내가 저쪽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쪽 카드에 절대적인 게 있어야 우리가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참 더 멀리 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처음부터 이 느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의총 때 발언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했고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들도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주장이 아니다. 다른 주장이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전제로.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결국은 민주개혁 세력 총단결로 어쨌든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게 이제 사실상 한 원 센텐스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병립형이 더 좋다, 아니다, 연동형이 더 좋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의원 분포상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이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마청이라는 말을 오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마청으로서 또 소수정당 이런 데를 좀 이렇게 아우르고 보살피는 역할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만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이기는 걸 선택한 네, 그렇습니다. 거죠. 황 박사님은 아까 지금 우주항공 이야기 하실 때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예,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당의 승리가 지금 이번 총선의 의미가 우리가 압승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고요. 최고위원께서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독주를, 이 폭정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맞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도 온전히 지실 거니까 믿고 따를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때 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한테 오늘 질문이 많았어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4년 전에는 비례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 비례로 채택을 했고 17석은 병립형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짬뽕된 형태였는데 캡 씌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47석 자체가 다 연동형으로 가는데 그럼 완전 연동형이네요. 근데 이걸 왜 준연동형이라고 하냐. 비례 의석이 47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준자를 붙이는 겁니다. 100%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더 늘렸어야 되는데 못 늘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이 그래서 되는구나.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이 정당 득표를 10%를 얻었어요. 그러면 의원 의석이 30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했어요. 그럼 20석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20석을 다 줘야 돼. 근데 20석을 다 주기에는 40석 가지고는 모자라. 47석으로 그래서 50%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10석만 주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한 350석 정도,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100석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0석 정도는 있어야 가능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 득표율로 10%를 했고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어요. 원래는 끝인데 연동형 비례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30석이 돼야 되는데 10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석을 더 받아야 되는데 20석을 다 주기는 너무 의석이 적어. 부족하니까. 그래서 50% 네. 10석만 보존해 준다. 그래서 20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준연동형이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정당이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비례 의석이 부족해. 그럼 다시 계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0.47 곱하기 뭐 해가지고. 0.47. 모르셔도 돼. 유럽의 독일 같은 데는 그래서 의석이 초과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300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500석이 되기도 하고 520석이 되기도 하고 와. 그렇게 합니다. 480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성적으로 변하는군요. 네, 그게 이제 완전 연동형이기 때문에 더 보존이 이렇게 많으면 의석수를 더 하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더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는 고정이 아닙니다. 제가 그 병립형으로 막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지만
계속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고립이었어요. 고립. 민주당 내에서의 살짝 고립. 진보 진영 내에서 고립. 근데 오늘 결정을 딱 하는 순간 이쪽 진영 전체 민주 진보 블록에서는 다 환영이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봤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10분 정도 지금 저쪽 화면에 나오는데, 이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목한 건 이 키워드였습니다. 칼을 서로 내리자고 했는데 저쪽이 안 내려서 우리 정당 방위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칼을 들 수는 없지 않냐. 방패라도? 그래서 냄비 뚜껑이라도 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냄비 뚜껑이 하나의 키워드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당 주도의 통합 비례를 얘기했어요. 통합 비례 정당. 앞에 뭐가 붙었냐? 민주당 주도의. 그러니까 아마 지난 총선이랑 아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하고 이번이 조금 다른 양상은 지난번에는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 10개 세력들이 10여 개 세력들이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석도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17석이 더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당이에요. 그러네. 아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이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통합 비례정당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려면 제명을 시켜야 되거든. 제명을 시켜주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의 통합 비례정당의 당대표가 하는 겁니다. 근데 당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앞으로 그러네. 큰 싸움이 날 겁니다. 황정화 박사가 생각지도 못한 정치의 네네. 정치 수학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47석 중에 만약에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똘똘 뭉쳐서 한다면 25석 안팎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1번 아닙니까? 그다음에 2번이고. 네. 그래서 앞순서를 누가 할 거냐. 그렇죠. 그거 먼저. 이거 가지고 순서도 치열한 문제고. 또 논쟁과 큰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총선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본선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정당 이름은 또 뭘로 할 거냐. 각 세력들이 다 오는데 저쪽도 무슨 뭐 미래 이미 만들었더만요. 저기는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 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복잡하게 할 거 없이 지난 4년 전에 했던 거 더불어 시민당 시민당.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왜 민주당 이름 더불어가 절반이 들어가느냐. 이래가지고 또 비토를 놓을 세력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또 진보 정당들 많이 해봐야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의석으로 끝나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칭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통합비례 정당입니다. 공관위원장 누가 할 거냐. 너무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공관위원을 누가 할 거냐. 사무총장은 누가 할 거냐. 대변인은 누가 할 거냐. 앞으로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야, 우주 항공학으로 답을 해보면 딱 정답이 나올 텐데 이건 정답이 없어요. 이게 계속 이 갈등이 했던 게 각 제도마다 일장일단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일장일단 때문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온. 이게 완전 연동형에 사실 가까운 거잖아요. 의석이 부족할 뿐이지. 네네. 그러면 이거는 그 현실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지지고 볶았지만 원래는 이게 그냥 정해진 답에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연동형의 취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비례정당. 이거는 병립형으로 돌아간 것과 같아요. 사실상. 같은 효과죠. 같은 예. 효과죠. 그래서 연동형 취지는 무색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반칙 때문에 생긴 현상 아니에요. 이미 며칠 전에 이미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어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우리는 그러면 위성정당 안 만들고 진보 정당한테 다 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아, 2달을 어떻게 버틸려나 몰라요. 각종 논란에서. 그래도 세월은 가요. 그래서 이제 뭐 병립형 이제 생각하지 말고 네. 연동형 통합 비례정당으로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민주당 지금 영입 인재 중에서 비례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그럼 민주당을 탈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당하고 그 정당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잠깐이니까 뭐.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렇고 지금 평산마을 갔다 오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걸리 나눌 때 이재명 대표 바로 옆에서 네.
이제 저렇게 같이 술을 얻어 드셨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야, 조금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현장에 제가 원래 있었어요. 낮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낮술 드셨어요? 금지. 원래?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안 먹고 제가 한 모금 홀짝 하고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옛날 생각하시고 정치구가 한 잔 해야지 다른 사람도 하죠 뭐. 그래서 한 잔을 그냥 먹고 다시. 원래 낮술 안 먹거든요 제가. 문 대통령도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좀 좋아하시는 것 아. 같더라고요. 네. 근데 분위기는 언론들은 저기서 나올 메시지를 이렇게 문 대통령이 좀 껄쩍지근하게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그런 분위기 아니죠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 이런 거 있어요. 뭐 갈라치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민주당 그러니까 중진들 두 분이 따로 어. 독대를 하셨고 그 이제 최고위원들을 다 있는데 이제 공개전당에서 했는데 언론에 기사를 많이 안 났는데 진짜 이번에 테러 당한 거 네. 이거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고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상처를. 상처가 이렇더구만요. 십자를 빨간아지에 나온 거 있잖아요. 어. 여기를 뚫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갔어요. 연습한 대로. 음. 그대로 올라갔고 어떤 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가로로 찔렸는데 왜 세로로 이렇게 상처가 있냐. 이건 꼬맨 자국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로로 아이고. 약간 상향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찍혀 있고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세로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수술 자국이에요. 네. 상처 자국이 아니라. 근데 제가 봐도 와, 이게 보니까 더 실감이 나더라고. 상처를 보니까. 나중에 황정화 박사도 저 평산마을 가실 일이 있을 거예요. 가야죠. 네.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고 제 페이스북에만 보도됐는데 평산마을 평산 책방에 가니까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을 팔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은 제 방에 책꽂이에도 지금 한 3권 정도 있어요. 두 권만 주세요. 그때 내가 그 반납. 10권인가 몇 권인가를 사와서 나눠주고 남은 게 있어. 남으면 저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입인재들 도서 단종됐어요? 아니 다시 구입해야 돼. 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제 지금은 황정화 박사는 이재명 키즈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재명 대표 때 이제 영입이 됐으니까. 아, 그렇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근데 불리나요?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퇴임을 해. 그러면 저 상황에서는 이제 이재명 키즈였던 황정화 박사가 막걸리 얻어먹고 오는 날이 와요 분명히. 그렇게 예, 먼 미래 그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그게 보여. 아, 정말요? 보여. 불과 한 10년도 안 걸릴 거예요. 대충 제가 봤을 때는 기르에 8년. 잠깐만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3년 후에 5년 후, 8년 후, 9년 후면 몇 년도지? 33년? 33년. 32년에 달 착륙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 착륙선. 아 그래요? 32년에 달에. 33년도에 네. 저런 장면이 있겠네. 아. 야, 앞으로 9년 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음. 정청래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오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 때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그 최고위원 그때 되신 적이 있는데 공갈 발언해갖고 공천은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여러 번 들었어요. 1등 최고위원한테 저희 교육 공갈 담당이 치지 마라 했다가 그걸로 무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천 안 해줘갖고 4년을 굶은 절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되고 있잖아요. 역사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정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도 정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제가 문재인 대표 정청래 최고 이렇게 했거든요. 달리 나 말하면 두 번째 했어 지금. 그때 최고위원을 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당 대표 나왔을 자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과감하게 양보한 거예요. 훌륭하십니다. 자기가 이렇게 그레이드를 등급을 내려서 최고위원 출마해가지고 1등으로 뽑힌 거죠. 제가 전당대 최고위원 나갔을 때 출마 선언문 첫 문장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당대표도 그 꿈을 잠시 미뤄야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멋있다. 아, 존경합니다. 저희 영입인재 교육 담당이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5명씩 조를 짜가지고요. 뭐 계속 저렇게 신소리예요? 4시간씩 2번 코스도 들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너무 재밌게 재밌죠, 말씀을 재밌죠. 잘하서요. 근데 강의실에서는 제가 이렇게 안 웃깁니다.
아 그렇겠지. 눈물을 쏙 빼놓는 감동적인 휴먼 나는 스토리. 솔직히 말하면 최고위원의 발언, 정청래 발언, 이재명 대표 발언 이틀에 한 번씩 보거든요. 저 어떻게 참지 속으로 웃겨 어쩔 때 보면 너무 진지해가지고 너무 진지해. 아 유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지 이런 건가요? 그런 맥락이죠.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진지한 거를 못 참다 이런 건 아니고 끓는 피가 되게 뜨거운 사람이긴 한데 이게 두 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 최고위원회 나가는 정청래가 따로 있고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건 AI 같은 그런 느낌 따로 있잖아요. 아 오늘 응. 그 5.18 그 민주의 문 그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10분간 그 읽었잖아요. 연동연필에 발표할 때. 그래서 제가 대표 왼쪽에 저가 있고 오른쪽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작전대 최고가 차 타고 오면서 그러는 거야. 정청래 힘내라. 정청래 응원한다 막 파이팅 이런 게 트위터에 막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걸 보내주면 나한테 그랬더니 표정이 너무 슬퍼가지고 지금 이거 표정이 너무 슬퍼가지고 요 표정 계속 이런 표정이었어 지금. 되게 얼굴이 안쓰러워 보이긴 하네요. 왜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 묘하더라고. 비도 오고 아. 5.18 영령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아 분위기가. 막 역사 네. 이런 중압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을 것 또 같아요. 이제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연동형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 결정인데 우리는 이 결정을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이 부담감 이렇게 해서 오. 제가 봐도 표정이 너무 어둡고 무거워. 홍익표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웃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엄숙하고 지금 대표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지금. 그런 측면도 있고 오늘 저 사과를 3번인가 했잖아요. 네. 현장에서 고개 숙이고. 근데 이 자리가 5.18 묘역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상징성을 되게 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일정에 있어서 현충원 가듯이 이 결정은 광주 5.18 묘역에서 했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까지 어느 최고위원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겠다. 혼자 밤새 고독한 결정을 하고 쓴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광주 내려가서 오전에는 이야기했어요. 이 안 발표하기 했습니다. 전에?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발표하러 갈 때, 5.18 갈 때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서 발표할지도 몰랐어요? 그건 알았죠. 여기서 한다?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자들한테 전화 와서 알았어요. 9시 반에 민주의 문 저기서 한다. 비서실에서 일단 그 언론사에 돌렸구만. 네, 그렇죠. 취재 나오라고. 아, 그렇죠. 그랬군요. 그래서 참배를 하고 왔는데 9시 20분이 됐어요. 그냥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9시 30분부터 생방송을 물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분 미리 하면 안 되잖아. 방송국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대기실로 갔다가 10분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결단은 굉장히 고독한 결단이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대표한테 위임을 했는데 다시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너무 고독한 근데 아까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장일단이 너무 뚜렷한 것이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그러면 다른 쪽의 욕을 엄청 먹게 돼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쫄깃쫄깃하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의지 하나가 또 있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지금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호기롭게 탈당을 했지만 네. 점점점 무슨 코미디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4명 나가기로 했는데 1명 남아있고 또 3명 넘어가기로 했는데 또 2명 안 가고 그래서 이게 과정이에요. 4.3.1 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4명이 나가려다가 1명 빠지고 3명 나갔다가 1명만 가는 거. 그래서 4.3.1 전술이라고 그러더군요. 아니, 결국에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민심 문제거든요. 네. 민심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면 이렇게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분석했거든요. 조홍천하고 이용원은 이준석한테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통해서 그 당에 합류 안 한 것 같다. 맞을까요? 제가 정치적 감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고 막 이럴 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버블 현상이 있어요. 지금 그 거품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도 이낙연 신당도 3%대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왜 비난했냐? 연동형 가면 자기들이 원했던 거 아닐까? 비례정당 하는데 지금 통합 비례정당 한다니까 자기들은 빠질 수밖에 없잖아. 이낙연 신당은 무슨 염치로 들어올 거야 거기. 그러네요. 그럼 본인들만 지금 고립화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진짜. 오늘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고 발끈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낙연 신당은 이렇게 되면은 있잖아요. 3% 못 받습니다. 그러면 한석도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지율도 3%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갈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창당을 한 의미가 없어져요. 국회의원 한석이 없다. 원내정당이 안 되는 순간 그냥 모래알처럼 포말 정당이 되는 거예요. 2020년 3월 9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례위성정당 투표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당시 4년 전에. 근데 지금에 와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주당 꼼수의 치명적 해악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글을 쓰네요. 아이고 참. 아니 4년 전에 이낙연과 지금의 이낙연은 많은 것이 달라졌죠. 황정화 박사님은 이런 꼴 저런 꼴 보는 게 참 낯서는 어떤 낯선 문화가 아닐까 싶은데 과학계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AI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과학자 정체성과 지금 이렇게 정치인 정체성이 혼돈이 오면서 지금 왔다 갔다 여기는 무슨 외계 세계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슈가 너무 많고 보셨다시피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정치인의 무게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하는 거 하나만 딱 보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렇죠. 전에 멘토님께서. 국회의원의 국자는 나라 국자다. 네. 어. 국가의 모든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저의 그럼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우 그러네. 중요하고 매우 무거운 자리라는 걸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구 감독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승 막 하고. 근데 실제로 그 분은 그 야구단의 단장은 못 돼요. 단장은 행정가가 하는 거거든요. 돈 구해오고 막 그런 거 네. 하잖아. 그런데 요즘 추세가 뭐냐면은 선수 출신 행정가를 원해요. 현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황정화 박사께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 제가 산악 영웅 박영석 네. 그 기념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박영석 대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산에 오르면 얼마나 힘들까? 에베레스트 막 8,800 뭐 몇 미터 오르고 남극과 북극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저거 고생하는데. 근데 그것만큼 고생하는 게 스폰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막 셀파들 막 어떤 데 200명 꾸리고 막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 사람들 통솔하고 지휘하는 것도 산악대장이 다 하거든. 근데 그 사람 먹이고 재우고 뭐 장비 차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돈 구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연구 현장에서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 과제 책임자가 돈을 따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연구 과제가 이렇게 한 3년, 5년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돈이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연구를 그렇지. 돈을 따와야 돼서 매번 기획서 쓰고 제안서 쓰는 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휘발유가 있어요. 휘발유 값 떨어지면 그냥 정지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못 그러니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누수가 생기니까 그러면 연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계 발전을 위해서 과학계 출신의 정치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황정화 박사 영입할 때 한 말이에요.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해서 우주 과학을 토대로 미래 산업을 개척해 나갈 적임자다. 선택과 집중에 있어가지고 막 하면 되는 거죠. 그 분야에 맡으면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 달고. 그래야 되겠죠. 네. 저는 국회에서도 과학기술계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정착해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국회에 많은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상임위가 과방위만 과학을 다루는 게 아니라 환노위나 국방이나 다른 모든 그러네요. 분야에서 과학이 아닌 데가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진짜. 모든 정책과 법안을 발의할 때 제가 전문가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분석을 같이 하고 하면 훨씬 더 현실성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막 드는 생각인데 네. 황정화 국회의원의 네. 초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과방위 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예결위 네네. 거기도 이제 중요하죠. 보내는 걸로. 네. 돈 따야 되잖아.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건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결위원도 살펴야겠죠. 하는 걸로.
그게 오케이? 안 좋은 거죠 지금 막 네?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 같아요. 겸직 상임이에요. 아니, 겸직 상임.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가야 돼. 네네네. 돈을 따와야 되잖아. 그렇죠. 아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그 대표 몫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일 못하면 후배들한테 욕 먹어요. 그렇지. 그 보내줬더니 자기만 국회의원 되고 만다고. 그런 그리고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죠. 일단 네. 황정화 박사 같은 경우는 신랑님한테 체면이 안 서는 거야. 막 밀어주고 있는데. 아 그래요? 저희 여기는 신랑님께서- 신랑님이라고 네, 호칭이. 저희 신랑님이 막 매우 엄청난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저 카메라 보시면서 신랑한테 영상 편지 짧게. 아 괜찮아요. 보고 계실 것 같으면. 아니, 신랑님이 참고로 어. 회계사래요. 돈 문제에 밝아. 아 속마음을 좀 이야기 좀 그래서 맞아. 했을 때 이야기 못. 자 음악 좀 깔아주시면 안 되나? 아유, 아닌 그래도 아니, 됩니다. 짧게 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신랑님, 제가 이렇게 매일 바깥으로 나와 있고 따뜻한 밥도 못 챙기고 해서 미안한데 애들 좀 잘 챙겨주고 집 청소 좀 해놓고 빨래도 좀 해놓고. 오늘 일단 저녁에 오늘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 봐요. 사랑합니다. 아니, 영상 편지가 노동 지시야. 작업 지시. 아, 집에 일이 지금 많이 그래. 밀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웬만하면 모든 걸 다 잘 먹는데 제가 바닷가 사람이라서 아. 웬만하면 해산물 좋아하거든요. 아. 간장게장도 좋아하고요. 아. 네, 주로 회 이런 거 시푸드 종류로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황 박사 해산물 좋아한다 했잖아. 네. 그래서 해산을 3번 한 거야. 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나. 그만 좀 해요. 좀. 아니 진짜. 애가 셋이래. 네. 근데 누가 또 셋이더라? 우리 영입인재 중에. 백승아 선생님. 백승아 선생님도. 거기도 셋이래. 애국자들이네. 네. 다든이 엄마들이야. 그렇구나. 네. 혹시 그럼 술 좀 하세요? 술은 잘 못합니다. 아, 술이 그래. 약해요. 민주당 술 먹지 말아야 돼. 무조건 술 먹지 말아야 술을 돼. 먹지 말고 뭐 아, 술 저는 안 먹어도 충분히 즐겁게 요즘은 음주 가무를.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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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판소리도 배우고 있어요. 네. 일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여기까지만 배웠어. 뭐 방송 중에 취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녹차 마시면서 어? 아 그러니까 여기 좀 이제 마지막 정리. 영입 케이스는 상당수가 전략 공천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 지금 상황은 비례로 가실 분들 몇 분 제외 그분들은 탈당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상황은 탈당이라니 제가- 너무 안타까운. 비공식성 공식적인 네. 영입 인재들 제가 교육 담당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뭐라 할까 좀 첫 뭐 그런 거잖아요. 첫 거식이잖아 내가 도우미. 멘토. 근데 가끔 저한테 상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역할이 아니고 내 담당이 아니다. 근데 드물게 비례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영입인재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은 현역 불출마 아니면 신설 지역구의 우선 공천 대상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존 조항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정황이 있더라도 영입인재들한테 제가 부탁을 계속 드리는 것은 먼저 본인이 공개적으로 지역 희망 지역구를 얘기하면 본인이 담당해야 돼요. 모든 화살을. 근데 당이 정리를 하면 당이 방패가 되잖아. 그래서 화살을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황정화 박사는 정말 쉽게 표현하면 똑순이 느낌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공계라는 관계없이 뭘 맡겨도 잘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금순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또 왜요? 금쪽 같은 후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게 자라서 정말 자수성가하고 흑수저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만으로 성공이에요. 나머지는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감사하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 제가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카이스트에서 배우면서 카이스트 다니는 동안 등록금을 내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어디에다 인터뷰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전 모든 학생이 그래요. 모든 학생이. 육성예비만 내고 다녔는데 카이스트를 안 가봐서 몰라. 국가의 세금으로 공부를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국가에 뭔가 이바지할 뭔가를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인기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라면서요. 아 맞죠.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 응. 거기 누구 역할이에요? 드라마 카이스트가 사실 그 주로 전기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나오고 딱 한 명 물리학과 여학생이 나와요. 아 그 여학생이 이제 인공위성 연구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인공위성 좀 배우고 이러는 여학생이 한 명 나오는데 아, 강성현 배우님이 그 역할 맡으셨고요. 강성현이요? 네네. 보보? 외모가 좀 닮았나 이런 생각. 자, 여러분 댓글창에요. 댓글창 상단에 황정아 TV가 있는 줄 몰랐어요. 미리 준비할 걸. 뭐냐면 황정아 TV가 지금 댓글창 상단에 떴어요? 그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정말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53명이래. 아직 만들고 있는 중간이라. 아, 그래도 일단 구독 일단 먼저 해놓는 건 만들었구나. 나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황정아 TV를 지금 막 런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구독을 따라가셔가지고요. 지금 후딱 구독하고 좀 오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기 저 웹툰 저 캐릭터 예쁘지 않나요? 저 전주대 아, 그러네. 웹툰학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냥 무료로 봉사로 해주신 건데 인공위성 패널이 지금 날개처럼 달려 있어요. 야, 지금 현재 구독자가 325명인데요. 계속 올라가네요. 아직 최소한 1000명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1000명 만들 때까지 방송 끊지 맙시다. 그렇지. 네. 황정아 TV 지금 1000명 될 때까지 방송 안 1000명 끊을 될 거야. 때까지. 지금 동시 접속이 13,000명이야. 감사합니다. 1000명은 일도 아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독자가 많아지면 좀 책임감도 생기고 뿌듯한 게 있어요. 네. 용기도 생기고. 근데 1시간 내내 인터뷰를 했는데 구독자가 안 올라가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나 지지자분들이 황정아에 실망했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아, 그래서 네. 여러분 진짜로 마음에 드신다면 가서 무조건 구독 누르세요. 지금 저도 구독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말 좀 시키지 마요. 아니 구독 부탁해. 시간도 남는데 황정아 박사 정청래 후원 계좌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빨리 읽었어요. 저도 곧 후원 계좌 열 예정인데. 그때 내가 할게. 네, 정청래 의원님의 후원 계좌는 농협 301-0273-2305-71입니다. 71 하지 말고 71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농협 301-0273-2305-71입니다. 한 푼 줍시오.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지금 황정아 TV요. 지금 1000명은 이미 넘었고 넘었어요 벌써? 현재 1150명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재방송까지 나가거든요 이거.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서 그때까지 한 5,000명 이상 금방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몇 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1000명이 된 거야? 아까 1000명, 50명. 50명 정도였는데. 아니 실방이 지금 12,000이니까 이분들 다 하면 오늘 아니 오늘 황정아 12,000 TV를 넘을 수 했는데 왜 안 있어요.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링크 따라가시면 돼요. 저기 위에 어디, 채팅창 맨 위에 황정아 TV 현재 구독자 해가지고 쓰여 있잖아 지금. 아 그래? 어디? 네. 아 그렇구나. 이거 따라가가지고 구독부터 먼저 하시면 구독 되죠. 눌렀어. 네. 지금 몇 명이야? 지금 현재 1,350명. 아, 1350명이네. 벌써 와, 여러분- 갑자기 1000명이 늘었어? 여러분 감사해요. 50명이었는데. 야, 50명이 오늘 여기서 게시하는데요, 제가 지금? 원래는 아직 오픈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방송까지 가면 전 만 네네. 명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지지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편인 사람이 똑똑해. 그리고 매력도 있어. 그러면 굉장히 기대고 보호해주고 싶어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황 박사님한테 작동을 할 거라고 저는. 아니 조회수가 이게 뭐야? 16회. 아직 이제 시작인데 뭘. 아 정말. 자기 채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구독도 좀 해달라. 아니 그 뭐지 조회수도 좀 늘려달라고. 그렇지. 나중에 보겠죠. 예. 자, 1,000명 넘었으니까 일단 사람을 물러갔다가. 아 진짜. 근데 진짜 임완성. 우리 정최고님께서는 황 박사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첫 바트로 데리고 나오는 거 봐도 그런 느낌이야. 아니, 아니, 제가 내가- 우연찮게 오늘 일정이 되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2로 그 뭐야 첫회 더불어 콘서트 할 때도 내가 황 박사 먼저 딱 지정했잖아. 아,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우주 얘기를 굳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 일어나서 막 인사하고 그랬더니 왜 일어나냐고 혼나고 막 일어나라는 거 아니었는데 왜 일어났어 이러면서 자, 이 시각 현재 1,800명 가고 있어요. 2,000명까지 하고 끝내자. 2,000명까지 하고 끝내. 왜냐면 그래. 차 시간이 좀 남아 있어. 아, 그래요? 계속 사실- 그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2,000명까지 하고 끝내자고. 야. 이거 2,000명은 지금 1년간 할 걸 지금 10분만 해버리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딱 척이 와요. 황정아 TV의 구독이 빨리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오늘 방송 성공했구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황정아가 우리 편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1930명. 1940명. 야, 이제 곧 끝내도 되네, 이제. 여러분, 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좀. 대체 약장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근데 즐겁네. 되게 즐겁네요. 예. 저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 캐릭터 지금 처음 2,000명 등판했어요. 넘었어요. 노숙으로 가면은 오늘 저녁 12시 안까지 5,000명 가능해요. 아, 자,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2,000명 벌써 끝냈어? 황정아 아, 박사에 정말. 대한 여러분들의 굉장히 열정이 이렇게 확 넘치네요. 자, 감사드리고 여러분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청래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읽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네, 읽으세요. 농협 301-0273-2305-71 정청래 2월 달에 마감합시다. 아, 근데 제가 후원회장을 남영이 해줬잖아요. 네. 남영이는 저한테 의원님이 후원회장 해주셔가지고 5천만 원 걷었어요. 그런데 저는 1,000만 원밖에 못 걷었어요. 지금은 출마자들한테 그래도 나한테 막 약 올려, 네. 남영이. 여러분, 남영이도 좀 해주시는데 좀 남는 거 있으면 저도 좀 해주시고 곧 여러분- 개설될 황정아 박사 후원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영입 인재가 오면 영입 인재한테만 시선이 쏠리는데 민주당 최고의 인재는 이재명 정청래예요. 까먹지 마시라고. 맞습니다. 자, 네. 네. 자, 새날 물러갔다가 새날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진짜 2,180명이네. 와. 황정아 박사님, 네. 진짜 새날 가족 되신 기념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30초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과학자가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신데 아닙니다. 제가 과학자가 얼마나 정치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 올해 2024년에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치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황정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6호 숫자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황정아만 기억하시면 이름을 되고. 꺾으려면 아정황이네. 아정황. 황정아. 근데 왜? 지금 새날이 나오는 이영희 민재들이 하나같이 감동이어가지고 저번에 김용만, 네. 김구선 증손자도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저 인사가 민주당에 온지 얼마나 다행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뿌듯.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제 설 지나고네요. 일주일에 2번 영임 이제 2분씩 모셔서 일주일에 4명씩 네. 이렇게 하고 오늘 실험 방송이었습니다. 네. 파일럿 프로그램. 네.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자, 그리고 그 괜찮았다고 다 얘기해 주세요. 아예 다른 영임제들. 영임 이제 더불어 인재방이 있습니다. 저희 네. 인재들 모인 데서 수다방에서 여기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 제가 지금 소문을 좀 내드리고. 금방 2,000명 되더라. 네네. 지금 2,000명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네네.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69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